네,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서비스의 이해 2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의 특성 먼저 봐야 돼요. 서비스에는 총 4대 4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외우세요. 무비소위, 무형성, 비분리성, 소멸성, 이질성. 자, 무비소위, 서비스의 4대 특성. 자, 무형성 말 그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야. 만질 수가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의미를 내릴 수가 없겠죠. 주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재화보다 인식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모방이 쉬워. 따라하면 되니까. 모방이 쉽고, 그렇다고 뭔가 소유권을 이전한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가격 측정이 어렵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게 서비스의 무슨 특성일까요? 하면 무형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복 방안, 이 무형성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유형적 증거와 심상을 제시해야겠죠. 유형적 증거라면 뭐 물질적인 장소라든지 사람들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구정 커뮤니케이션, 말로 하는 거, 말로 조잘 그런 걸 자극해서 강력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이미지 관리 이런 게 극복 방안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질성을 볼 건데요. 이질성부터 볼게요. 이질성은 말 그대로 이질적이야. 뭔가 달라. 똑같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서비스는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생산되는 성과이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은 서비스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되고요. 여러 가변적인 요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서비스랑 남편이 받은 서비스랑 다를 수 있어. 사람이 뭐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기계도 아니고. 그런 게 이질성이다. 따라서 서비스는 표준화, 규격화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서비스 품질 보증이 어렵죠. 그리고 서비스의 계획과 촉진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겠죠. 일치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 품질의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현금 지급기 돈 이렇게 뽑을 때 있잖아. 그럼 거기에 스크린에서 뭐 예를 들어 이체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눌러주세요. 이런 지시사항을 우린 다 이해하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 현금 지급기가 말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의 계획이라든지 촉진이 이 사람과 일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 게 이질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수한 서비스 요원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는 뭐 서비스 수행 과정을 표준화하는, 왜냐면 우리는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이질성. 그러니까 표준화하는 서비스 청사진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객의 제안, 불평 처리 시스템 구축, 고객 조사를 실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질성은 그냥 그거 생각하면 돼. 이질적이야. 똑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 가변적 요소가 너무 많아. 이질적이야. 이질성. 그 다음에 비분리성은 뭐냐면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분리가 안 돼. 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게 있고, 제공되는 게 있겠죠. 그것과 동시에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고객에 의해 바로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어.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뭘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소비자가 그대로 바로 소비해. 분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서비스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분위기가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고객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직원 또한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분리성은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대량 생산이 어렵다. 그럼 이거를 극복하려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점 서비스 요원을 신중하게 선발하고 교육하고 다양한 입지 시설을 제공하다. 뭐 이런 극복 방안이 있고, 마지막 소멸성. 서비스는 말 그대로 소멸해버려. 재고의 형태로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뭘 다시 이제 꽁쳐놨다가 재판매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는. 그쵸?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환원될 수 없는 것.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겠죠. 내가 아무리 나 서비스 많이 공급할 거라고 해도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안 오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고, 또 서비스 제공물을 변경한다든지, 뭐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뭐 고객한테 고객님 이 시간에 오시면 제가 예를 들어 서비스를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고객과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시간과 위치를 수정한다든지, 고객님 제가 봤을 때 오늘 한 4시쯤에 한가하니까 4시쯤에 한번 다시 오시죠. 가격 차별화 요런 게 극복 방안이 되겠다. 요런 건 조금 시험에 선지 문제에 나오더라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외국 여행 가려면 당연히 항공 티켓을 끊을 거 아닙니까? 일찍 예약하면 예약할수록 요금이 더 저렴하고, 성수기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가면 어때요? 금액이 너무 비싸. 말도 안 돼. 아니 평일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막 한 박에 막 4만 원이게 크리스마스만 가면 무슨 15만 원, 20만 원이야. 말도 안 되죠. 그게 서비스의 소멸성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려면 서비스 제공의 시간과 위치를 수정한다든지, 또는 뭐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뭐 요런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기업과 제조기업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선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그쵸?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는 동시성과 소멸성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는 대부분 제조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자,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개나 소나 다 따라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가 모방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무형성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 확보가 핵심이다. 자,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것은 고객 충성도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요의 변동이 심하다. 이 수요의 변동이라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그 계절이라든지 시간별, 요일별 이럴 때로 차이가 많다. 주말에 스타필드 가봐요. 사람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평일 아침에 가면 사람이 없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 수요의 변동이 심하다. 그 다음에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부 고객, 종업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을 만족해야지 외부 고객까지 만족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이죠. 요게 서비스 기업과 제조 기업의 차이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요것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관광 서비스의 정의가 3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능적 정의. 이거 조금 어렵더라. 자, 기능적 정의가 있고 비즈니스적 정의가 있고요. 구조적 정의가 있습니다. 기능적 정의는 뭐냐 말 그대로 관광 서비스 수입 증대 이바지하기 위해서 세심한 봉사 정신을 뜻합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 관광 서비스를 정의해 보세요라고 하면 수입 증대 이바지하기 위해서 세심한 봉사 정신을 뜻하는 거. 이게 기능적 정의예요. 비즈니스적 정의는 뭐냐면 고객이 호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가치를 낳는 행위. 이렇게 생각해요.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우리 약간 말도 약간 조금 비즈니스적인 말투로 쓸 거 아니야. 가치를 좀 낳는 행위. 약간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약간 조금에 들죠. 그다음에 구조적 정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소유권의 이전 없이 제공하는 상품적 의미, 무형적 행위 또는 편익의 총체를 말한다. 이건 좀 뭔가 길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소유권의 이전 없이 제공하는 무형적 행위 또는 편익의 총체를 말한다. 총체를 말한다. 구조적 총체.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외웁시다. 자, 관광 서비스의 정의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능적 정의, 비즈니스적, 구조적 정의가 있는데, 기능적 키워드는 세심한 봉사 정신이 나오면 기능적이구나.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거는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조금 대사라든지 말도 좀 고급스럽게 해야 되니까 가치를 낳는 행위. 구조적인 거는 총체, 블라블라블라 길게 설명하고 총체를 말한다. 편익의 총체를 말한다. 총체, 구조적 정의. 이렇게 외웁시다. 자, 관광 서비스의 특성도 시험에 기출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특성을 한번 볼 건데요. 특성은 일단은 인적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 환경을 요구한다. 수요가 불규칙적이죠. 왜? 계절을 타니까. 고객의 직접 참여에 의해서만 서비스를 창출한다. 그 다음에 고객인 관광객이 호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만드는 지식과 행위고 인적, 물적 서비스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행위이다. 타 관광 서비스 상품과의 상호 보완성이다. 본질적인 서비스의 특징과 비용 산출의 난이성, 서비스 선택 시 지각의 위험도를 갖는다. 이거 그냥 제가 지금 방금 읽고 있는 그런 선지들이 지문, 기출지문에 나온 거라서 그냥 한번 짚고자 읽어보는 겁니다. 정보와 의존 영역의 한계적 특성을 갖는다. 요거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광 서비스 특성 중 하나가 정보와 의존 영역에는 한계적 특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본질적인 서비스의 특징과 비용 산출의 난이성, 서비스 선택할 때 지각의 위험도를 갖는다. 자, 그러면 이 관광 서비스 어쨌든 중요합니다. 중요성. 최고급으로 숙련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 요구하고 무형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모방이 쉽고요. 관광 서비스 기업의 제품 차별화 전략은 물리적 시설보다는 만족과 감동을 주는 서비스 환경을 더 선호한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좋아요. 다음은 이제 서비스의 분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의 분류입니다. 야, 요것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일단은 크게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쇼스택의 유형성 스펙트럼이 있고 러브락의 서비스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매트릭스, 슈매너.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슈매너까지 먼저 분류를 봅시다. 자, 쇼스택. 자, 서비스에는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이분적 용어로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서비스는 좀 더 보다 무형적이고 제품은 보다 유형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적 용어로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아 라고 말한 사람이 쇼스택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표가 나올 건데 100% 유형은 소금, 예를 들어서 소금이고, 그 다음에 그냥 가운데 중간은 패스트푸드점이 있고, 그 다음에 100% 무형인 거는 교육. 요 끝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소금, 패스트푸드점, 교육. 그 다음에 러브락의 서비스 분류. 요거는 뭐냐면 이게 은근히 왜 이렇게 좀 많더라고요. 자, 볼게요. 먼저 얘는 서비스 분류를 5가지나 분류를 했네요. 러브락씨. 첫 번째는 서비스 행위의 특성에 따른 분류예요. 서비스 행위의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 유형. 세 번째는 수요 공급의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비스 제공 방식. 다섯 번째는 서비스 상품의 특성이 있는데, 자, 조금 어렵네요. 자, 일단 이 서비스 행위의 특성에 따른 분류는 뭐냐면, 서비스 행위를 직접 제공받는 대상이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 행위가 무형인지 유형인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여기다 놓을게요. 자, 서비스 행위를 직접 받는 사람이 사람이고 사물이냐, 만질 수 있는 유형이냐 무형이냐 라고 봤을 때 사람, 신체 지향적인 서비스를 말해요. 사람이네요. 만질 수 있는 거. 신체 지향적 서비스. 예를 들어 볼까요? 의료. 사람 아프면 의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늘로 콕 만질 수 있는 거 바늘로 콕 의료. 미장원 사람 머리 만지러 가야 돼. 머리 잘라야 되죠. 사람 음식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음식 유형. 이용원은 뭔지 모르겠고. 여객 운송. 자, 사람 여객 타고 운송 태워다 주는 거. 사람 호텔 가서 쉬는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해합시다. 근데 반면에 무형은 뭐냐면 정신, 딱 봐도 정신. 얘가 신체지향적, 유형이라 신체라면 정신은 만질 수 없는 무형이니까 정신지향적.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 교육 받아야 되죠. 교육. 광고. 와, 광고 보고 와, 저거 대박이다. 와, 저 광고 저렇게 잘 해놨네. 극장, 영화 보면 정신 말짱말짱하죠. 경영, 자문. 저도 알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일단은 외우면 돼요. 그냥 우리는 외우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뭐 이걸로 박사학위를 딸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사물. 만질 수 있는 거 이제 사물. 만질 수 있는 거 유형. 재물 및 물적 소유 지향적 서비스. 화물 운송. 여객 운송 헷갈릴 수 있어. 사람이 화물입니까? 아니잖아. 사람 여객기 타잖아. 그러니까 사람. 화물은 사물이니까. 화물 운송. 그리고 청소 도구. 재물 및 물적 소유. 그리고 장비, 수리 및 보수. 사물이면서 무형인 거는 무형 자산. 은행. 회계. 증권. 야, 돈 많이 버는 것들. 은행, 회계, 증권, 보험. 법률 서비스. 요게 서비스 행위의 특성에 따른 분류가 되겠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고객과의 관계 유형을 볼 건데 이게 회원 관계냐 비회원 관계냐,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거냐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볼게요. 회원 관계, 비회원, 계속적으로 거래할 건지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는 건지. 자, 회원이면서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험 한번 가입하면 10년, 20년 들잖아요. 보험. 은행도 예금 거의 1억이 너무 심했다. 3천만 원 하려면 그것도 못해도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요? 은행. 전화 가입 뭐 같은 맥락이죠. 대학 등록. 한번 대학 등록하면 우리 1년만 다닐 거 아니잖아. 4년. 저는 6년 만에 대학 졸업했거든요. 회원 계속적 거래, 대학 등록. 자, 반면에 비회원이야. 근데 난 어쨌든 계속 거래를 해야 돼. 고속도로. 우리 고속도로 통행할 때 회원 아니잖아. 회원 가입하고 차 타고 고속도로 안 가잖아. 근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운전하면 고속도로 탈 수밖에 없죠. 고속도로 탈 때 우리 라디오 듣죠. 라디오 듣다가 라디오는 방송국과 연결돼 있고 라디오 너무 들었어. 경찰 보호. 음주 때문에 경찰한테 잡혀간 거야. 경찰 보호. 비회원. 이렇게 외워요. 그냥. 네, 이렇게 외웁시다. 그 다음에 회원인데 단속적. 얘는 이제 일시적인 거래인 거야. 일시적인 거래.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회수권. 우리 지하철 타려면 어쨌든 돈 내고 이제 타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쨌든 회수권. 나중에 반납하잖아. 그치? 단속적 거래. 장거리 전화. 이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장거리 전화. 아무튼. 근데 반면에 회원도 아니고 정말 그냥 찔끔찔끔만 할 거야. 그러고는 이제 유료도로 타고 싶겠어요? 타고 싶지 않아요. 저기 종로구 한번 가니까 도로 통행료로 내던데. 그 유료도로. 그 뒤로 종로구 갈 때는 차 안 끌고 그 전철 타고 가요. 같은 맥락이겠죠? 그 다음에 우편 서비스. 우편 서비스 요즘 뭐 많이 안 하죠? 우편 서비스. 렌터카. 회원도 아니고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어. 그냥 거기 가서
제주공항 내리자마자 그냥 렌터카 업체 가가지고 저 차 하나 빌릴게요 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외웁시다. 네, 태클은 노노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요 공급의 관계에 따른 분류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관계. 수요 변동의 정도와 공급의 제한 정도에 따른 분류 방식입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이걸 관리를 잘해야지 수익성을 유지하는데 무척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CS 개론걸 풀면서 나온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나오면 그냥 틀리지 뭐. 자, 그 다음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갈게요. 자, 서비스 제공 방식. 이거는 좀 나왔어. 자, 기업에서 서비스 제공 방식과 고객과 기업 간의 상호작용 방식 및 이용 가능성에 따른 블라블라. 뭔 소리야? 그냥 일단 설명할게요. 자, 단일 입지와 복수 입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이 서비스 조직으로, 반대로 서비스 조직이 고객에게.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 고객과 기업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른 분류거든요. 단일 입지가 하나야. 고객이 서비스 조직으로 내가 서비스 받으러 갈 거야. 극장, 머리 자르러, 이발소 가 있겠죠. 반면에 복수 입지, 여러 군데 있는 거. 버스 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필요하면 버스 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버스 정류장이 길가마다 있잖아요. 그쵸? 패스트푸드도 길가마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나도 이해 안 돼. 근데 아무튼 법률 서비스가 여기 있다네요. 패스트푸드 법률 서비스. 자, 반대로 이제 서비스 조직이 고객한테 가. 고객한테. 자, 아무래도 고객이 저 필요하니까 제가 있는 대로 와주세요 하겠죠. 잔디 깎기, 살충 서비스. 왜? 잔디에 벌레 있을 수 있으니까 살충 서비스 필요하겠죠. 자, 복수 입지 여러 군데. 자동차 수리 좀 긴급하게 좀 와주세요. 자동차 긴급 수리 여러 가지 있잖아. SK 뭐 현대해상 또는 무슨 보험사 아무튼 자동차 긴급 수리. 갑자기 배터리 나갔을 때, 자동차 갑자기 급하게 부를 때 고객이 원해서 서비스 조직한테 와주세요 하는 거. 자동차 긴급 수리. 우편 배달. 요런 게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다. 마지막, 서비스 상품의 특성인데요. 이거는 노동 집중도와 고객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비스 시설 또는 설비 의존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사람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지 정도가 낮은지인데, 자, 사람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 거기다가 서비스 시설에도 의존도가 높아. 인류 호텔 가면 호텔리어 한테 의존 많이 하죠. 병원이랑 호텔 어쨌든 시설도 엄청 좋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반면에 서비스 시설 설비 의존도는 높은데 사람에 의존한 정도 낮은 건 지하철이 있겠죠. 지하철. 우리 지하철 탈 때 지하철 영문한테 물어보면서 합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노선도 표 보고 그냥 우리가 가잖아. 근데 지하철 서비스 시설에는 의존이 높죠. 우리가 몇 시차를 타야지 내가 안 늦고 바로 올 수가 있지? 의존도 높잖아. 렌터카도 마찬가지죠. 렌터카 그냥 빌릴 때 한 번뿐이지 사람한테 의존하는 건 없고, 대신 렌터카 차 기름 얼마큼 남았지? 이 차 괜찮은가? 설비 의존도 높잖아. 그럼 반면에 서비스 시설의 설비 이제 의존도는 낮아.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 반면에 사람에 의존할 정도 높은 거. 회계 잘하는 전문직들. 장소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가 중요하지.
비슷한 거 경영 컨설팅 있고, 둘 다 낮은 것은 전화. 뭐 전화기가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아집니까? 의존도 낮죠. 사람 의존도도 필요 없죠. 내가 그냥 전화하는 건데, 전화 이런 게 있다. 요거는 서비스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러브라고 왜 이렇게 많이 분류하는지 몰라. 뭐 5가지는 분류를 했어요. 그쵸? 이런 게 분류가 돼 있고, 다음에 이제 슈메너가 말한 서비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서비스 매트릭스 요거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매트릭스. 야, 요거는 문제 풀 때마다 틀리더라고요. 자, 얘는 일단은 분류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 고객과의 상호작용, 이거를 개별화의 정도라고도 하거든요.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 정도, 그 다음에 노동 집중도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고객이 서비스 프로세스와 상호작용하는, 말 그대로 상호작용하는 정도고, 얘는 서비스가 고객한테 개별화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얘는 또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자본에 대한 의존도와 사람의 노동에 대한 의존도의 상대적 비율을 말해요. 자, 만약에 노동 집중도가 높다, 사람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라는 거야. 노동 집중도가 낮다,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구역, 이제 일단은 자본에 대한 의존도와 사람의 노동에 대한 의존도의 비율을 노동 집중도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해볼 건데, 이거는 조금 외워야 됩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할게요.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여기 이 칸에 해당되는 항목을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말입니다. 자, 먼저 다 낮은 걸 볼게요.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낮아. 근데 노동 집중도도 낮아. 노동 집중도도 낮아. 그러면 서비스 팩토리라고 합니다. 서비스 팩토리에는 뭐가 있냐? 공장이잖아, 공장. 화물 운송업, 항공, 호텔, 리조트라는 게 있어. 호텔이랑 리조트 한 뭉탱이로 생각하고, 화물 운송업과 항공도 한 뭉탱이로 생각을 해봅시다.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낮고 노동 집중도도 낮은 게 서비스 팩토리인데, 팩토리, 공장, 뭉탱이니까 호텔, 리조트, 뭉탱이, 화물 운송업, 항공, 뭉탱이. 그 다음에 반면에 노동 집중도는 낮은데 개별화의 정도는 높아. 그러니까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높아. 서비스 샵. 서비스 샵. 샵. 그냥 그거 외웁시다. 우리 뭐 네일샵. 노동 집중도 낮죠. 노동하는 거 딱히 없어. 근데 말하면서 어머 언니 손톱 너무 예쁘게 잘 됐다 하면서 상호작용 할 거 아니야. 높잖아. 샵, 네일샵, 서비스 샵. 뭐가 있냐? 수리센터, 병원. 솔직히 병원? 이해는 안 돼. 근데 그냥 외워. 서비스 샵, 병원, 수리센터. 그 다음에 노동 집중도가 높아. 이번에는 높아요. 높고 개별화의 정도도 높아. 다 높아. 전문 서비스 뭐 있어? 사자 직업, 돈 잘 버는 사람들, 변호사, 의사, 컨설턴트, 회계, 건축. 반면에 노동 집중도는 높아. 근데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낮은 거는 대량 서비스 또는 대중 서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동 집중도, 노동을 막 이빠이에서 막 기게 만들어. 근데 상호작용은 낮아. 그냥 다 찍어서 그냥 똑같은 거 그냥 계속 그냥 서비스 해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 외웁시다. 그래서 대량 서비스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학교,
학교 가면 그냥 이렇게 뭐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선생님들의 노동이 좀 엄청나죠. 학생들 막 목 아프게 막 다 가르쳐. 근데 한 명 한 명 다 기억 못한다.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치는 거야. 그냥 한 반에 300명이어가지고 선생님이 한 명만 다 상호작용하기 힘든 거야. 그렇게 외웁시다. 학교 금융업 도소매 뭐 도소매는 외우기 쉽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서비스 매트릭스는 슈메너가 말을 했어. 분류한 세 가지보다 노동 집중도, 개별화의 정도,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낮고 노동 집중도도 낮아. 그럼 뭐야? 공장, 서비스 팩토리. 근데 개별화의 정도는 높아. 노동 집중도는 낮아. 서비스 샵, 네일샵, 노동 집중도 별로 적잖아. 서비스 샵. 노동 집중도는 높아. 근데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낮아. 뭐야? 대량 서비스, 대중 서비스. 노동 집중도도 높고 개별화의 정도도 높으면 엄청 좋은 거 전문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 외워주고, 노동 집중도는 의존도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자본에 대한 의존도, 사람의 노동에 대한 의존도.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다.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크리스토퍼의 서비스 3단계를 볼 거야. 자, 크리스토퍼의 서비스 3단계.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3단계는 사전 서비스, 현장 서비스, 사후 서비스.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전, before service. 기업이 웰컴 커스터머, 고객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업 또는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상황 계획, 이런 것들 고객한테 기술적인 훈련과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되는 게 사전 서비스고,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판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촉진하는 서비스를 미리 제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산부인과를 갔어. 내가 산부인과를 갔는데 내가 차를 이제 발렛을 맡길 거야. 그러면 이제 주차 유도원이 와가지고 어디 오셨어요? 저 여기 산부인과요. 네, 주차 내리세요. 제가 주차해 드릴게요. 나는 일단은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기 전에 이미 사전 서비스를 미리 받는 거지. 그치? 너무 편하잖아. 발렛을 알아서 해준대. 응. 그리고 갔어. 이제 산부인과 사람이 엄청 많아. 하지만 나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갔지. 예약 서비스. 사전에 미리 서비스를 받은 거고, 또 상품 게시판,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전 서비스를 받다가 이제 현장 서비스를 가. 이제 온 서비스. 여기서부터 고객이랑 직원이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말하죠. 고객한테 제품을 인도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현장 서비스라고 한다. 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거야. 여기서 서비스의 본질적인 거야. 그래서 고객이 업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현장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키워드가 뭐가 나오냐면, 자, 고객이 서비스를 이제 받으려고 이제 업장에 딱 들어왔어. 재고 수준 설정, 수송 수단 선택, 주문 절차 확립. 이 키워드가 있다면 현장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도 시간, 오더 필링의 정확성, 인도할 때 제품의 상태, 재고 가용성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 키워드들이 바로 요거예요. 현장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내용은 사전 현장 사후 중에 어떤 서비스일까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아요. 여기서 보시면 재고 수준 설정, 수송 수단 선택, 주문 절차 확립, 인도 시간, 오더 필링의 정확성, 인도할 때 제품의 상태, 재고 가용성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나오면 아 이건 현장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는 세일즈의 관점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관리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이 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고객 불만, 불평 상담 처리, AS 배달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사후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피자를 받았어. 이 피자 뭐야 다시가 빠져가지고 맛대가리 없어. AS 배달 왜 이렇게 늦어? 사후 서비스 이런 거.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AS가 보호하는 거죠. 소비자를. 사후 서비스. 현장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유지 서비스로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제품 판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 항목을 나타내는 게 사후 서비스고, 자, 이렇게 서비스 3단계를 나눈 사람은 누구다? 크리스토퍼다. 이 크리스토퍼의 서비스 분류를 좀 약간 좀 정리해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사전 서비스 거래 전이죠. 거래 전에서는 시스템 유연성, 회사에 대한 고객 평가가 좋아야지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볼까 하는 거죠. 내가 주문하려고 일단은 배달 민족 앱파, 배민의 앱을 파, 시스템 유연성, 시스템 어느 정도이지?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회사니까 명시된 회사의 정책, 회사 나오면 사전 서비스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해는 안 되지. 아무튼 기술적 서비스도 사전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네요. 거래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의 편리성, 그 다음에 아까 대체, 재고 가용성, 제품의 상태 이런 거 있으니까 상품 대체성, 재고 품질 수준. 보니까 얘는 주로 제품, 상품, 재고에 관련된 내용이네. 백오더 이용 가능성, 그 다음에 시간. 피자 시키는데 시켰어. 너무 늦게 오면 안 되잖아. 시간 적절하게 와야 되죠. 다시 볼게요. 주문의 편리성, 시간, 백오더 이용 가능성, 상품 대체성, 상품, 재고 품질 수준, 제품의 상태, 이런 키워드는 현장 서비스. 거래 시, 마지막 거래 후, 수리 중, 일시적 제품 대체. 같은 제품인데 헷갈릴 수 있겠지만 수리하다가 일시적으로 제품 대체하는 것은 사후. 제품을 포장하고 제품을 추적하고 고객 클레임, 불만, AS, 설치 보증, 변경, 수리, 배달 이런 키워드는 거래 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유형을 볼 건데요. 서비스 유형은 아까 러블하게 서비스 분류에서 본 거랑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자, 일단 서비스 유형을 보면 4가지가 있어. 그래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가 있고, 사람의 정신에 대한 무형적 서비스가 있고, 유형물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 무형 자산에 대한 무형적 서비스가 있다.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물리적 접촉을 통한 거니까 고객 참여도는 가장 높겠죠. 현장 직원의 업무 능력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 마사지, 이발소, 병원. 한의원 가면 몸에 침 놔주잖아. 그쵸, 유형, 침, 바늘. 정신이면서 무형적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감성, 지성, 마인드 등 정신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 대부분은 전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연예, 오락, 교육, 전시, 공연. 만질 수 있는 거야. 만져. 일반 재화가 대상이죠. 그래서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건 좀 간헐적이야. 이런 거는 택배, 수리, 세탁, 소포. 만질 수도 없고, 이것도 서비스 무형이야. 여기는 대상이 뭐냐면 고객의 돈, 데이터, 기록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장 발전하는 분야거든요. 가장 발전. 왜냐면 얘는 직원의 훈련이 정말 중요한 과제고 직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기초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요. 얘는 거의 고객의 참여도는 거의 없어요. 이게 회계, 비싼 거, 법률 돈 많이 버는 거, 은행, 증권, 보험, 컨설팅 이런 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좋아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경쟁 전략입니다. 마이클 포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이클 포터의 5 Force 5가지 힘. 이건 뭐냐면 기업이 어떤 특정한 시장이나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말해요. 마이클 포터의 5 Force 이것도 각각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모델이 있어. 봐봐. 공급자의 뭐 교섭력 요인들이 있겠죠. 뭐 공급 물량의 뭐 비중이라든지 뭐 대체 비용, 공급 비중의 양, 공급 제품의 중요도, 아무튼 공급. 자, 공급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어. 구매자의 교섭력 요인도 있겠죠. 뭐 구매량, 뭐 구매자의 정보력, 뭐 가격 민감도,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공급자의 교섭력과 구매자의 교섭력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뭐가 가운데 끼워져 있냐면 산업 내 경쟁자가 끼워져 있는 거야. 경쟁자가 있어야지 공급자들도 뭔가 좀 제품도 좀 더 뭔가 좀 차별화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산업 내 경쟁자가 있는데 있고 이 경쟁자가 있으면 대체제도 있겠죠. 경쟁에서 도태되면 안 되잖아. 대체제. 제품을 팔 때. 대체제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제. 그 다음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 신규 진입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쟁자는 참 불쌍해. 그러니까 산업 내 경쟁은 불쌍해. 다 여기서 이제 사이사이에 지금 다 끼워 있죠. 그쵸? 5가지 모델인 거야. 이게 1, 2, 3, 4, 5. 5가지 힘. 공급자, 구매자, 산업 내 경쟁자, 그 다음에 대체제, 신규 진입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마이클 포터의 5 Force.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 경쟁 우위 전략을 볼 거야. 지속적 경쟁 우위 전략인데 요거는 자, 지속적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SCA. 얘는 뭐냐면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경쟁자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의미한 경쟁 우위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4가지 조건을 맞춰야 된다. 네가 경쟁자들과 다르게 독특하고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좀 경쟁 우위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너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SCA라고 한대요. 4가지 뭐가 있을까? 경쟁자 못 오게끔 나만의 차별화된 독특한 거 하려면 독특한 가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은 이 가격 너무 비싼데 프리미엄 가격이지만 지불할 만해. 경쟁자들한테 없는 이 기업만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느끼겠죠.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그 서비스를 구매할 때 요즘 떠오르는 게 뭐죠? 두바이 쫀득 쿠키. 내가 그거를 먹으려고 거의 서울에 거의 한 4분의 1은 거의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두tum코만 보더라도 솔직히 조그만한 게 이게 무슨 거의 강남 가면 8,000원이다. 근데도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 왜? 원가 이상 가격으로 이거 진짜 너무 물론 서비스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거는 비싸지만 난 이거는 돈을 지불하고도 먹을 의향이 있어. 독특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응, 독특한 가치. 그 다음 두 번째는 고객별 개별화 전략. 고객들마다 개별화를 시키는 거야. 이 고객은 이런 스타일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환 비용은 조금 높겠죠. 대체 불가능성. 그 다음 세 번째, 서비스 기업은 고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탁월한 경영 자원 및 핵심 역량으로 요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희소성이래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자본 비용, 차별화 경험 효과 등 이런 거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게 모방 불가. 자, 아무튼 SCA의 네 가지 조건을 이걸 만족을 시켜야지 이 지속적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네 가지가 독특한 가치, 대체 불가능성, 모방 불가, 희소성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방어 전략을 볼 건데요. 자, 시장 방어 전략은 시장 방어 전략. 요것도 선지에 너무 많이 나와요. 시장 방어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저지 전략, 보복 전략, 적응 전략이 있어. 저지, 보복, 적응. 이게 뭐냐면 저지 전략은 경쟁사의 예상 수익의 희석과 진입비용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저지시키는 거야. 진입비용 증가시켜가지고 못 오게 저지 해야지 라는 거거든요. 저지 전략의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서비스 보증, 집중 광고, 높은 전환 비용, 입지나 유통을 통제 라는 게 있어요. 야,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삼성이 하는 거 저지 전략. 삼성 폴더블 핸드폰 나왔어. 핸드폰 나오면 핸드폰에 대해서 서비스 보증 되게 잘 돼 있죠. 광고 TV 틀면 폴더블 광고 많이 나오죠. 높은 전환 비용. 그 다음에 입지 유통, LG나 다른 애플 못 오게끔 입지 유통 통제. 물론 삼성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암기합시다. 삼성 저지하는 거. 진입 비용 증가시켜가지고 못 오게끔 경쟁사 못 오게끔 하는 거 저지 전략. 보복 전략은 뭐냐면 경쟁사의 수익 확보를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저지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경쟁사의 수익 확보를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이거 너무 직설적이잖아. 경쟁사가 수익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게끔 저지하는 게 목적이야. 보복할 거야. 나 복수할 거야. 보복 전략. 공격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보복 전략. 좀 무서워. 보복 전략. 그래서 고객과의 장기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가격을 아싸리 그냥 인하시켜버린다든지 가격 인하시켜서 판매를 촉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계약 연장과 연결돼서 장기 고객 요금 할인하는 거 라고 생각을 합시다. 보복 전략. 적응 전략은 경쟁사가 이미 시장에 안착했어. 그럴 때 이미 안착했으니까 나도 그냥 적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비스를 추가를 한다든지 이미 있는 서비스 패키지를 그냥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나만의 경쟁 우위가 없을까?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적응 전략이다. 시장 방어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저지 전략은 뭐다? 경쟁사의 예상 수익을 희석하고 진입비용을 증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삼성이 한다 생각해요. 삼성 서비스 보장이 잘 되어 있고요. 삼성 TV에 폴더블 광고 잘 때리죠. 높은 전환 비용. 삼성 LG 못 오게 입지 유통을 통제시킨다. 반면에 보복 전략은 복수할 거야. 공격적으로 나 경쟁할 거야. 경쟁사 수익 확보 못하게 저지할 거야. 좀 공격적이란 말이야. 헤헤헤. 내가 이미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고객과 장기 계약을 연장해볼까? 우리 장기 고객 요금 할인해볼까?
가격 아싸리 인하시켜버려야겠다. 인하시켜서 판매까지 촉진해버리자. 약간 이런 느낌이 보복 전략이고, 마지막으로 적응 전략은 경쟁사가 이미 시장에 안착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 추가해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 패키지 강화해야겠다. 이참에 경쟁 우위 조금 더 개발시켜볼까? 이게 적응 전략이다. 이 세 가지가 있다. 2강 끝!